지금 이 채널에서는 태평양 전쟁 중 1943년 9월 초부터 벌어지고 있는 호주군과 미군의 연합군이 동부 뉴기니 일본군 근거지 중 하나인 레이를 공략하는 작전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이 동쪽에 상륙한 호주군 구사단 2개 여단 중심 병력이 서쪽으로 진격을 시작했고, 서쪽 나드잡에 강화한 미군 503 낙하산 보병연대 중심 병력은 서둘러 활주로 보수 공사에 들어가 강화 다음날 벌써 수송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 남쪽 살라마우아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 51사단 병력은 레이 방어를 위해 이미 철수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살라마우아에서 레이까지 이 지도를 보면 해안을 따라 점선으로 길이 표시되어 있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 길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요즘 살라마우아에서 레이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살라마우아에서 레이까지 직선을 그려보면 거리가 38km 정도 나오는데, 해안가에 나 있는 길로 가려면 거리가 더 멀어질 것이고, 살라마우아에서 일본군이 완벽히 준비를 하고 출발해도 이틀 정도는 잡아야 레이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레이 동쪽과 서쪽의 연합군이 시간 낭비 안 하고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군도 뭐라도 하려면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작전 개시일인 9월 4일에는 호주군 구사단 중 20, 26여단이 상륙했었는데, 9월 6일까지 추가로 구사단의 나머지 1개 여단인 24여단의 28, 32, 43대대가 레이 동쪽 해안에 전부 상륙했습니다. 이제 호주 육군 최정예인 구사단 주요 부대가 전부 상륙했습니다. 추가로 나드잡에서 직선거리로 약 57km 떨어진 찔리찔리 활주로에는 이미 호주군 7사단 본부와 산하 1개 대대가 나드잡으로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호주군 7사단 병력과 관련해 남쪽의 포트 모레스비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포트 모레스비는 호주와 마주보고 있는 동부 뉴기니의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군은 개전 초반부터 이곳을 점령하려고 무던히도 시도했는데요. 사노해 해전도 일본군의 이곳 점령 의도와 관련이 있었고, 일본군이 동부 뉴기니 끝을 돌아서 포트 모레스비로 오려다가 패한 전투가 영상으로도 제작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름만 전투였습니다. 돌아가는데 실패하자 일본군은 산맥을 가로질러 넘어오려고 시도했고, 이 와중에 벌어진 전투가 코코다 트랙 전투였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포트 모레스비 항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진에 보이는 뒤쪽 산지를 넘어가면 항공대를 위한 활주로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포트 모레스비 인근 연합군이 쓰던 활주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쪽에 항구와 바다가 보이고 동그라미 친 곳이 전부 비행장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총 6개만 나와 있는데 실제 비행장 개수는 8개였다고 합니다. 이 비행장들이 포트 모레스비 에어필드 컴플렉스를 형성했고, 그중 가장 큰 것이 여기에 잭슨 드롬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찔리찔리에 호주군 7사단 병력이 도착해 있었는데, 7사단의 3개 여단 중 하나인 25여단의 25대대 병력이었습니다. 25여단에는 25대대 이외에 31대대와 33대대가 있었는데, 1943년 9월 7일 오전 3시 30분 포트 모레스비에 주둔해 있던 33대대 병력에 기상명령이 내려졌고, 찔리찔리 활주로행 항공기 탑승을 위해 인근 3개 비행장으로 전 병력이 트럭에 타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3개 비행장은 잭슨, 워드, 듀런드였습니다. 이 사진은 태평양 전쟁 당시 포트 모레스비의 잭슨 비행장의 일부를 보여주는데요. B-17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길을 따라 폭격기가 움직여서 택싱을 해서 활주로로 가게 되어 있는 건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잭슨 비행장의 전체 항공사진은 위와 같습니다. 7사단 33대대가 찔리찔리로 떠나는 9월 7일 오전에 라바울 상공으로 정찰 비행을 갈 예정인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 한 기가 있었습니다. 이 폭격기는 9월 7일 오전 4시 20분 13,000리터의 연료와 500파운드 226kg 폭탄 4개를 싣고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이륙 당시 아직 해가 뜨지 않아 비행장 전체가 암흑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때 아까 소개했던 33대대를 태운 트럭들이 서서히 비행장으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당시 증언에 의하면 갑자기 폭격기 한 기가
저공으로 트럭들 위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소개한 라바울행 B-24 리버레이터였습니다. 이 폭격기가 너무 낮게 날아서 트럭에 탑승한 병사들이 움찔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벌써 폭격기에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리버레이터 폭격기는 곧 비행장 근처 나무에 충돌하고 폭발했는데 충돌하면서 33대대 병력이 타고 있던 트럭 5대를 덮쳐버렸습니다. 리버레이터의 연료에 불이 붙고 싣고 갔던 폭탄이 폭발하는 바람에 15명의 병사가 바로 사망했고 44명의 병사가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호주군 병사들이 구조를 시도했으나 너무 불길이 세서 빠른 시간 내에 다친 병사들을 빼내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트럭 5대에 탔던 병사들은 전부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격기 폭발로 인한 불길을 전부 잡는 데는 1시간이 걸렸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33대대의 나머지 인원 540명과 여단 본부는 예정대로 수송기에 탑승하고 찔리찔리로 향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4번과 5번 트럭의 잔해를 찍은 것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5번 트럭의 잔해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9월 7일 낮에 찍은 전소된 트럭 중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상자 숫자 이외에 리버레이터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들도 전부 전사했습니다. 이때 나드잡 활주로에서는 9월 7일 하루 동안 계속 활주로 보수 등 앞으로 레일을 향해 동쪽으로 전진할 준비를 계속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동쪽 전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개 여단이 전부 상륙한 호주군 9사단은 가장 나중에 상륙한 24여단이 해안 쪽 루트를 따라 전진하고 26여단이 내륙 쪽으로 전진하는 루트를 잡았습니다. 상륙해안 동쪽 방어를 맡은 13대대가 속한 20여단은 레드, 옐로우 해안 및 인근 지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9월 7일 전날 밤에 내린 비로 호주군은 흠뻑 젖은 채 진흙탕 속에서 전진했습니다. 24여단과 26여단은 각각 1개 대대를 예비로 돌리고 2개 대대만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강이 브랩강인데 호주군 9사단 26여단의 24대대가 오전 11시 강 동안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어서 26여단의 23대대 그리고 코만도 유닛인 제4독립중대도 합류했습니다. 26여단의 2개 대대는 해안에서 약 8km 내륙으로 들어간 지점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해안으로 진격하는 호주군 24여단 병력도 26여단에 맞춰 전진했습니다. 9월 7일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 제51사단장 나카노 히데미츠 중장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레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동쪽과 서쪽에서 연합군이 압박을 가해오고 있고 연합군과 일본군의 병력 차이도 워낙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월 7일 밤은 전날과 같이 레이 인근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1943년 9월 8일이) 밝았습니다. 레이 동쪽 해안에 연합군이 상륙한 지 5일째입니다. 레이 근처에 있는 이 강 이름은 부수강인데 호주군 9사단장 우튼 소장은 선두에 서서 전진하고 있는 2개 대대에 9월 8일 부수강을 건널 것을 명령했습니다. 선두 2개 대대는 내륙으로 전진하는 26여단의 24대대와 해안으로 전진하는 24여단의 28대대였습니다. 간밤에 내리던 비는 동이 트면서 멈췄지만 길이 전부 진흙탕으로 변해 전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내륙의 24대대는 직접 길을 만들면서 전진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1시간에 겨우 300m 정도 전진할 수 있었고 당일 내에 부수강을 건널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9월 8일 호주 9사단의 진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이 강이 방금 등장했던 부수강이고 26여단 24대대가 내륙을 통해 부수강으로 전진하는 루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24여단의 28대대가 해안을 따라 부수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8대대는 9월 8일 오후 4시경에 부수강 동안에 도착했습니다. 28대대는 부수강 건너편에서 일본군 병사 2명을 목격했는데 강 건너편에 일본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28대대장 노먼 중령은 28대대가 부수강 도하를 시도한다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물이 크게 불어나 건너는 것도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강폭도 강 하구 지역에서는 최소 600m 이상이었고 깊이도 최소 1.5m 이상 되어서 그냥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호주군은 원래 계획대로 9월 8일에 부수강을 건너는 것은 포기하고 맙니다. 레이 동쪽 전선에서 이제 작전 5일째가 저물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일본군과의 전투는 지난번에 소개한 9월 6일이 유일했습니다. 부수강의 동쪽에 호주군이 이미 건너온 붕가강과 부랩강이 보이는데 이 사진은 호주군이 붕가강을 건널 때 야포 수송을 위해 부교를 건설하는 모습이고 이건 호주군 병사들이 보포스 40mm포를 운반하는 차량과 함께 부랩강을 건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주군은 부수강을 어떻게 건너느냐가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호주군 26여단 24대대와 24여단 28대대가 동안에 자리잡은 부수강부터 레이 사이에 강이 또 하나 있는데 이름이 분부강입니다. 분부강만 건너면 바로 레이인데요. 이때 부수강 하구에서 분부강까지 배치되어 있던 일본군이 있었는데 바로 예전에 살라마와 전선 탐부산 아래쪽으로 기습 공격을 나갔던 오오바 소좌의 51사단 보병 제102연대 제3대대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중화기로 기관포와 산포 각각 2문이 배치되어 있었고 일본 자료에는 이 부대의 병력수는 약 300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부강 건너 마캄강하고 레이까지의 지상병력은 해군 소속이었습니다. 일본군과 호주군의 전력차는 매우 심했고 살라마와 쪽의 일본군이 언제 레이에 도착하느냐가 레이 방어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레이 서쪽의 나드잡 활주로에서는 계속 호주군 병력이 보충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송기가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보수가 된 나드잡 활주로에는 하루에도 최소 50에서 60기의 항공기가 착륙을 하면서 물자와 병력을 수송했는데요. 9월 8일에는 이미 이전부터 찔리찔리에 와있던 호주군 7사단 25여단 25대대와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33대대 병력 일부가 찔리찔리에서 나드잡으로 수송됩니다. 이제 나드잡에는 503 낙하산 보병연대 병력과 마캄강을 건너온 호주군 이외에 호주군 최소 1개 대대 이상이 보강되었습니다. 연합군은 레이 방향으로 항공 정찰을 실시했는데 나드잡에서 지도상에 그려진 이 성까지 일본군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25여단의 남은 대대인 31대대와 여단 본부가 9월 8일 오후 12시 25분 포트 모레스비에서 이륙했으나 중간에 오웬 스탠리 산맥에서 난기류를 만나 포트 모레스비로 회항했습니다. 이렇게 9월 8일 서쪽 전선에서는 연합군의 레이 방향 진출은 시작되지 않았고 계속 병력을 보강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943년 9월 8일 현재 상황을 보면 레이 동쪽의 9사단 병력들은 레이에서 약 5km도 채 안 되는 전선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반해 나드잡에 공수된 연합군은 아직 출발을 못해서 레이까지의 거리는 약 25km 정도나 되었습니다. 9월 8일 나드잡에는 112기의 항공기가 착륙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록 25대대와 33대대 일부만 공수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지 베이시 호주군 7사단장은 25여단장 켄 이더 준장에게 9월 8일 레이로의 전진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호주군의 동쪽으로의 전진은 다음 날인 9일 시작됩니다. 한편 일본군도 나드잡에 상당 규모의 연합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레이 경비대 소속인 독립공병 제15연대 약 200명을 서쪽으로 파견해서 일본군 계획으로는 대략 이 지점까지 확보해서 방어선을 형성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남쪽 살라마와의 일본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의 레이 공략작전 시리즈 세 번째 영상에서 호주군이 상륙한 당일인 1943년 9월 4일 밤에 제18군 사령부로부터 살라마와 지역주둔 51사단에 레이로 이동하라는 군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51사단장 나카노 히데미츠 중장이 살라마와 지역의 51사단 병력에 레이로의 퇴각을 명령하는데 이 시점이 9월 8일 정오였습니다. 퇴각에 관한 51사단 명령은 일단 현재 지도에서 보이는 일본군 방어선에서 다시 그린 이 선 정도로 퇴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이후 이 전선까지 퇴각하는 데만도 2-3일의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레이를 압박하는 연합군의 진격을 살라마와 주둔 일본군이 제때 퇴각해서 레이 방어에 투입될 수 있을지,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는 연합군의 레이 공략 작전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